안녕하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가족보다 더 든든한 건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사실은 허상처럼 아무것도 아닐 때도 있다는 것,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분명 제 심정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얼마기에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사실 그리 많지도 않아요. 기껏해야 제가 40 후반, 남편이 저보다 3살 많아 50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저런 경험을 하게 되었냐고요? 저도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요. 아무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듣고 다들 놀라지 마세요. 다 들으신 다음엔 가족이 정말 왜 저러냐고 말할 것 같거든요. 절 이토록 화나고 황당하고 어이도 없는 일을 겪게 만든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시댁 식구들입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그런 어이없는 짓을 했던 건 아니고 사실 저보다는 남편과 트러블이 더 많은 편이었어요. 특히나 남편의 3살 많은 누나와 말이죠. 신우는 정말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하나만 이득 보면 끝이지 그 결과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는 정말 눈도 깜빡하지 않던 사람이었죠. 제가 신우의 모습을 100% 제대로 보게 된 건 결혼 3년 차 분가를 하고 평소와 같이 주말에 다 같이 시댁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볼일을 다 마치고 난 뒤 늦은 오후가 되어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갔어요. 이미 시댁에는 신우와 아주버님이 먼저 도착해 있었죠. 아유, 올케는 어떻게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면서 빨리 와서 엄마도 올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겨들어와. 아, 이 사람이랑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누나야말로 왜 또 우리 걸고 넘어지는데? 아, 왜? 마주치면 으르렁거리는 두 사람 덕에 저와 아주버님은 어른들 있는 자리라고 말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는 이런 일은 일도 아니었죠. 평생을 같이 보고 지냈을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둘을 말린 뒤 저는 주방으로 가 시모가 저녁을 하는 것을 도왔고 이때도 딸이라는 신우는 그저 소파에 앉아서 고개만 갸우뚱 밥이 언제 나오려나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신우 대신에 저를 부리는 시모는 당연한 듯한 모습을 했고요. 남편은 매번 이렇듯 시댁을 다녀오면 제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괜히 자기랑 살아서 시댁에서 대접 못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찌 제 남편의 잘못이겠어요? 저한테 잘못하는 신우와 시모 탓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와 시모가 준비한 저녁을 먹은 가족들은 평소와 같이 후식으로 과일을 챙겨 들고는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어요. 신우는 와중에 먹은 게 잘못된 건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가버렸고요. 누구도 그런 신우를 신경 쓰지 않고 앉아서 근황 이야기를 하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돌아온 신우 한 명 때문에 바로 사건이 생겼죠. 아휴, 벌써 8시인데 드라마 봐야지. 지금 이런 구닥다리 같은 뉴스나 보고 있어? 아, 누나, 뭐 하는데 지금? 가족들 뉴스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안 보여? 또 시작이네. 야, 넌 엄마 생각도 안 하냐? 엄마랑 내가 보는 드라마 8시에 시작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걸 하나 딱 틀어놓지도 못하고. 아, 이러니까 아들 자식은 쓸모가 없다는 거지. 뭐? 내가 지금까지 누나가 뭘 하든 참고 살았는데 아휴, 오늘은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누나,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아주 제멋대로 살 거면서 결혼은 왜 하고 살아? 혼자서 하고 싶은 거나 하고 살지. 얘 좀 봐. 나야말로 못 참아. 3살 어린 동생이라고 아주 귀엽다 귀엽다 해줬더니 자기가 무슨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 마냥 아주 잔소리 폭탄이나 날리고. 내가 너 동생이라서 그냥 봐주고 사는 거지. 안 그랬으면 머리를 쥐어박아도 한참을 쥐어박았어. 알아? 쥐어박기는 무슨, 나한테 안 될 거 뻔히 하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살던 주제에. 아유, 아주 둘 다 시끄러워 죽겠다. 둘 다 그만하지 못해? 이렇듯 항상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투닥거리는 신우와 남편 탓에 시댁에서 모였다 하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사실 남편이 이렇듯 전보다 더 거친 말로 신우에게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한 건 신우가 결혼하면서 저희 집안에 아주버님이 들어오고부터였습니다.
앞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사실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이랑 친구 사이였거든요. 남편은 자기 친구와 결혼한 신우를 정말 안 좋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좋지 않은 방법으로 남편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소위 남편 말에 의하면 역겨운 방법인데요. 신우는 남편을 핑계로 남편 친구 아주버님을 불렀죠. 워낙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여서 서로 전화번호 정도는 다 알고 있었대요. 아무튼 그렇게 나온 아주버님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술을 엄청나게 먹이고는 인사불성이 된 아주버님과 같은 방에서 잠이 들었다고 이걸 핑계로 아침이 되어 신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버님을 보고 자신을 책임지라며 난리를 피웠고 이 순진한 아주버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우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연인이 된 후엔 작정하고 애까지 만들어 결혼까지 골인했으니까요. 그러니 남편이 자기 누나를 좋게 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술만 들어가면 항상 그날 자기가 미련해서 아주버님이 누나 같은 사람한테 코 꿰어 사는 거라며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아주버님의 집안이 휘청거리는 일이 생겼는데 하루는 신우가 가족들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온 집안에 빨간 딱지들이 붙었다며 집에서 지내기가 어려우니 당분간은 시댁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 가족 모임에서 말을 꺼내는데 아주버님은 입에 풀이라도 발랐는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남편 역시 가족이라는 틀을 떠나서 제 소중한 친구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돕고 싶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기껏해야 7급 공무원의 대기업 대리, 둘이 버는 돈으로는 어떻게 해도 한 회사를 살리기란 어려운 일이었죠. 남편은 이 일로 한동안 많이 울적해했고 신우가 있을 시댁은 가기도 싫다며 가족 모임도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리를 가지 않는다고 며느리인 제가 또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가족 모임에 참석했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던 그날은 웬일인지 가족 모임만큼은 어떻게든 챙기던 아주버님이 참석을 하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은 오늘 안 오신다고 하시던가요? 매번 가족 모임만큼은 빼먹지 않던 분인데. 아, 오늘 무슨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던데. 뭐, 일 이렇게 된 거 어떻게든 수습해보겠다고 자기도 백방 알아보고 다닌다고 바쁘더니 최근에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라고. 얘, 어떻게 박서방은 회사 좀 살릴 것 같다니? 아유, 지금 이게 대체 몇 달째야? 아, 몰라. 나도 짜증나 죽겠다니까. 나한테는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혀도 될 것처럼 말하더니 사람이 하는 약속에 평생은 없다더니 딱 그 꼴인 거 있지 엄마? 아유, 안 되겠다. 너 이대로 박서방이랑 같이 있다가 쪽박 차는 거 아니야? 곤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콩고물이라도 하나 더 뺏어 먹어야지. 안 그래도 유능하다는 변호사들이랑 상담도 하고 왔어. 아, 빨리빨리 이혼해서 재산분할 5대5라도 받아야지. 더 늦기 전에 얼른 이혼해. 그 회사 망하기 전에 재산분할 받아야지. 어떻게 돈이라도 받지. 안 그러면 너 빚까지 떠안아. 우리 결혼 생활 10년은 넘게 했으니까 충분히 반반은 받을 수 있대. 아이, 돈 주고 변호사 고용해놨으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지 뭐. 남편과 같이 있지 않은 저는 아주 인형보다 못하다는 듯이 무시를 하고 제 앞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저 역시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하려고 제가 일어서던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주방으로 남편이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엄마고 누나고 둘 다 미쳤어.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놔두고 그게 할 말이야? 어? 내 친구 승우가 지금 무슨 꼴로 어떻게든 회사 쓰러지려는 거 막아보겠다.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고 일을 하는데 그걸. 아이고 깜짝이야. 너는 남자애가 어떻게 사람 말을 혼자 들을 생각을 하니? 석좁게. 그리고 살 사람은 어떻게든 잘 살아야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가족인 네 누나가 더 중요하지? 타인인 박서방이 더 중요해. 아휴, 뭐라고 했어요 엄마? 다시 한번 말해봐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타인? 그래, 내가 뭐 못할 말을 했니? 솔직하게 말해서 박서방 하는 거 보면 딱 봐도 빚만 잔뜩 떠안게 생겼는데 네 누나라도 어떻게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둘이서 빚 같이 끌어안아서 네 조카 땅바닥에 나앉게 만들려고. 내 가족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지는 내가 꿈에도 몰랐네. 내가 꿈에도 몰랐어. 당신 당장 나와. 내가 이놈의 집구석 2번 다시 발들이나 보자. 그 뒤 불쌍한 아주버님은 신우와 시모가 말했던 계획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울면서 미안하다 아주버님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저 그런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죠. 이 일 이후 남편과 저는 시댁의 발길을 뚝 끊고 아이들 키우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요.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신우는 이혼 후에 받은 재산 분할 덕에 아주 떵떵거리고 산다 하더라고요. 정말 악마도 저런 악마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그간 제가 꿈꿔왔던 계획을 말하게 되었어요. 바로 공무원을 그만두고 예전부터 정말로 하고 싶었던 사업을 하고 싶단 이야기였죠. 난 당신이 뭘 하든 믿어. 그렇게 어렵다는 7급 공무원도 한 번에 된 사람인데 뭔들 못 믿겠어. 그러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뒷바라지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남편의 응원 덕에 저는 더욱 신이 났죠. 그렇게 제가 시작한 사업은 바로 빵집이었어요. 아직까지는 실력도 경험도 모자랐기에 여느 빵집처럼 많은 가지수의 빵을 만들 순 없었지만 아이들이 먹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설탕과 쌀가루의 비중을 높여서 만든 건강빵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죠. 그런데 어디서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빵집을 열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가게로 시모와 신우가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옳게 미쳤어? 공무원 그만두고 이따위 빵집이나 하고 다니게?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장이라도 가서 사표 잘못 냈다고 싹싹 빌고 다시 들어가. 아이 세상에 누가 공무원을 때려치우고 빵집 따위를 하니? 어? 사돈들은 지금 너 이러는 거 알고는 있어? 어머님, 형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옆에 카페 가서 조용하게 이야기하세요. 여기 엄연한 제 사업장입니다. 난동 피우지 말아주셔야죠. 더 이상 난동 피우시면 저 경찰 부르겠습니다. 엄마 옳게 하는 얘기 들었어? 조용히 얘기.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지금 우리가 조용하게 생겼냐? 어? 거기에 뭐? 경찰? 너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마. 이렇듯 뜻하지 않은 시댁의 반대에도 저는 꾸역꾸역 빵집을 창업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아주 처음에야 오픈빨이라는 게 있는지 한두 달 정도는 장사가 그래도 잘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점점 더 떨어지는 매출에 가게를 내기 위해서 빌렸던 대출금 이자를 겨우 낼 정도로 힘든 상황이 닥쳐왔죠. 그 때문에 저는 추가로 대출을 내야 했고 빚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재정 상황을 시댁에서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그냥 오프라인 가게 하나 떡하니 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 간식을 어떻게든 만들어 파는 거니 온라인 사업도 할 겸 해서 사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공무원이던 시절부터 제 사업할 거라는 꿈에 눈여겨보고 있다가 신청했었는데 이 프로그램 조건이 기업의 정보를 사이트에 등록하는 거였습니다. 투명한 재무 상태를 보여라 이거였죠. 이걸 신우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시모한테 있는 그대로 불었던 거예요. 그날 저한테 그렇게 한 소리 듣고 아무 말도 못한 채로 쫓겨나다시피 했던 것이 여간 억울한 일이었나 봅니다. 그리곤 이제는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평소엔 남편 때문에 얼씬도 못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아이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공무원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 보고 우리 아들 녀석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줬는데 내가 아주 사기꾼 새끼를 들였어. 옳게 진짜 대단하더라. 이거 사업 계속하겠다고 빚이라는 빚은 다 땡기고 있다며? 왜? 우리가 알고 있어서 놀랐어? 그러게 정보 관리는 잘하고 다녔어야지. 너 지금 우리 아들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지. 그러니까 걔 대기업 다녀서 대출 잘 나오는 거 알고 그 좋다는 공무원 때려치우고 그딴 밀가루 반죽이나 치대고 있는 거 아니야. 곧 있으면 남편 올 시간이에요. 더 이상 이런 쓸모없는 대화는 그만하시고 이만 가시죠.
우리 민수 곧 있으면 오니까 네 편 하나라도 더 늘으니까 네가 이길 수 있다 이거야. 아주 김칫국을 시원하게 말아 드셨네. 내 아들이 바본 줄 알아?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당장 내 아들이랑 너 이혼해. 이게 못들하는 짓이에요.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해? 누구 마음대로 이 사람한테 이혼을 입에 담아. 누구 마음대로요? 민수야, 아이고, 너 언제까지 이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네가 지금 처년한테 놀아나는 거라니까. 야 이놈아, 엄마 말 좀 들어. 엄마가 너 잘못되라 지금 이러고 있겠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듣게 만든 내가 잘못이지. 내가 사라져야 엄마나 누나가 이딴 바보 같은 말을 안 하지. 어느새 퇴근한 남편은 시모의 말에 베란다 문을 벌컥 열고 뛰어내리는 신용을 했고 신우랑 시모는 기겁을 하며 그런 남편을 말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두통이 와서 머리를 짚고 서 있었죠. 이날 시모와 신우를 쫓아낸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힘든 상황이 분명함에도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이혼은 평생 자기 삶에는 없는 단어라면서 버티는 사람을 두고 제가 어떻게 노력을 아낄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둘의 방해에도 더 열심히 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업은 순조롭게 안정권에 들기 시작했고요. 여느 때와 같이 가게에서 빵을 만들고 있을 때였죠. 남편이 가게에 신우의 전 남편을 데리고 들어오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얼른 뛰어나갔죠. 승우야, 이 사람이 요즘 애들 간식으로 먹을 빵 그거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 이거 가져가서 보람이 좀 줘. 보람이도 빵 좋아하잖아. 지은 씨, 오랜만이에요. 이거 빵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그나저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찌저찌 잘 살고는 있네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은 씨, 혹시 제가 조금 지원해 줄 테니까 저희 회사랑 같이 일 한번 안 해볼래요? 아시죠? 저희가 왜 카페 재료 납품하고 있잖아요. 오랜만에 본 전 아주버님의 갑작스러운 제안. 솔직히 솔깃했습니다. 사업 수완만큼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최근에는 본인 가족들과 함께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재기해가는 중이라고 하는데 어쩌다가 재료를 납품하는 카페에서 우연히 제가 만든 빵을 먹고는 같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빵을 만든 사람이 저라는 건 까맣게 모르고요. 제 정체를 안 뒤로는 서둘러 남편에게 먼저 부탁을 했다 하더라고요. 다리 좀 놓아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날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던 겁니다. 같이 동업을 하자고 말이에요.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전 아주버님의 회사와 함께 협력해서 새로 커피와 곁들일 당도 낮은 쿠키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게 돼서 제 사업은 아주 날개를 달고 날아가듯이 순조롭게 커져만 갔습니다. 물론 제 사업이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하자 남편 역시도 대기업을 그만두고 같이 사업에 뛰어들어 공동대표로 일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놈의 시댁 사람들은 어찌나 소문이 빠른지 저와 남편이 하는 사업이 대박이 났다는 걸 어디서 들었는지 쫓아와서 저와 남편 앞에서 아주 yar랑방귀를 뀌는데 눈꼴 사나워서 원, 게다가 명절마다 선물 세트 주문이 왕창 들어와 바쁜 시즌이 되면 안 그래도 바쁜 생산 공장까지 찾아와서 저를 보고 사장님이 무슨 명절까지 일을 하냐며 앉아서 쉬어야 한다면서 아주 돗자리까지 가져와서 공장 한 구석에 펴놓고 되지도 않은 진수성찬을 차려주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시댁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런 행복한 순간이 평생 갈 줄 알았는데 행복은 끝이 있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남편과 함께 생산 공장에서 제품들이 생산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남편과 다음에 출시할 제품들은 뭐가 좋을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장을 둘러보던 찰나 남편이 억소리를 내면서 쓰러져 경련을 하는 겁니다. 놀란 저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죠.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평소 가슴이 아프다거나 속이 쓰리다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근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아니 선생님 심근경색이라니요. 그러면 수술하면 이 사람 괜찮아지나요? 당장 수술하고 치료를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만 이 병은 언제 재발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미 증상은 시작됐으니까요. 그럼 선생님 지금 그 말은 저희 남편이 시한부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남편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살겠다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심근경색일 수가 있어요? 네? 건강하다고 전부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일단 치료는 들어가겠지만 재발 위험도도 높고 재발하면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의사의 설명을 들은 남편은 오히려 저보다 더 얌전했습니다. 그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편 옆에서 밤새도록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런 남편의 상황에도 회사는 어떻게든 굴러가야 하잖아요. 치료를 해도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지금 남편은 당분간 대표 이름만 유지한 채로 진행하던 프로젝트들도 모두 중단하고 쉬는 것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결국 심근경색에 걸린 지 1년 8개월이라는 시간 만에 위험하다던 병은 재발을 했고 결국 저와 저희 아이들의 곁을 떠나게 되었죠. 남편의 장례식 준비는 모두 제 손으로 진행했고요. 시부모님과 시누는 가족으로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아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었는데도 문상 온 자기 친구들이랑 저에게 들릴세라 조심스럽게 재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제 곧 대학생이 되는 제 딸아이가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찾아와서 귓속말로 시모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거든요. 딸이 제 귀를 의심했다면서 말이죠. 딸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시모가 아들의 재산을 받고 어떤 여행을 계획하며 어떤 물건을 살 예정이라고 깔깔대며 말하고 있었다고.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그 말에 저는 당장이라도 시모의 멱살을 쥐고 짤짤 흔들어대고 싶었지만 하나뿐인 제 소중한 남편의 장례식 괜히 소란은 피우고 싶지 않아서 참고 넘겼죠.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시모라는 사람이 일단 다 같이 시댁에 가서 쉬자는 말을 슬쩍 꺼내더군요. 시모의 말에 아이들을 모두 보내고 저는 그대로 시댁으로 따라갔습니다. 이제 곧 성인이 되는 딸아이는 절 크게 걱정했지만 괜찮다고 달래서 집에 보냈죠. 민수 그것이 이렇게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갔더라도 뒤처리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뒤처리요? 뒤처리할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뒤처리를요? 너는 애가 왜 이리 눈치가 없어? 어? 이제 죽은 사람도 잘 떠나 보냈겠다. 민수 재산 있는 것들 다 정리해야지. 설마 너 혼자서 다 챙길 속셈은 아니지? 우리가 파보도 아니고 이씨. 그래서요. 어머님은 뭘 원하시는데요? 그래 네가 이제 말이 좀 통하는구나. 나는 거 큰 거 바라지도 않는다. 일단 회사 명의 있지? 그거 여기 지수랑 해서 공동명의로 해주고 회사에서 얻는 순이익 있지? 그건 대충 3분의 1 정도만 떼주면 될 것 같구나. 이나마도 적게 부른 거야. 원래는 반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네가 회사 키운다고 고생한 거 생각해서 내가 선심 좀 썼다.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막말로 남편 재산입니다. 그걸 왜 형님이랑 공동명의를 해야 하죠? 형님이 저희가 회사 운영할 때 뭔 도움을 줬다고요? 그리고 순이익을 달라고요? 그건 저도 못 받는 금액이에요. 제가 대놓고 반대 의사를 표하자 시모는 이제서야 시커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이렇게 달려들길 원했다는 듯이 말이죠. 거기에 신우까지 합세를 하니 제가 이 둘을 당장에 이기기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시부란 사람은 자기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도 눈 감아줄 동량으로 등을 돌리고 있으니 이런 집안에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먼저 떠난 사람이지만
괜스레 눈물이 다시 한 번 더 찔끔 나더군요. 역시 네 인연이 그렇지. 치사하게 너 혼자서 다 먹겠다는 속셈이야? 그래, 네가 우리 부탁을 안 들어준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너는 내 아들이 죽으면 재산 상속자가 너뿐이라 생각했지. 자, 여기 봐라. 이거 내 아들이 나한테 일정 부분 재산을 넘기겠다고 한 유언장이다, 유언장. 이걸로 유류분 청구하면 돼. 너 이거 모르고 있었지? 그러니까 나도 아들 녀석 재산 상속자라고. 내가 유류분 청구하면 너는 땡전 한 푼도 못 챙긴다고 알아? 아, 그 유언장이요? 저도 그 유언장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머님, 아무리 아들이 유언장으로 재산 넘기겠다고 해도 그렇지 양심도 없이 그걸 달라고 하셔요? 그래서 아들 장례식 하는 도중에 그렇게 몰래 나가서 알아보고 다니셨습니까? 와, 어머님도 참 대단도 하시네요. 죽은 아들 재산이 탐나서 유류분 청구니 뭐니까지 다 알아보고 다니고. 역시 똑똑한 도둑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네요. 안 그래요? 네가 그렇게 눈 똑바로 뜨고 큰 소리 낸다고 해서 내가 어디 눈 하나 깜짝할 것 같니? 너 이런 년이라는 거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내 이럴 줄 알고 미리 변호사까지 준비를 해놨지. 곧 연락 올 텐데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내일 바로 약속 잡아서 공동명의까지 해서 그 사람이랑 잘 처리하렴. 좋은 말 할 때 명의 넘겨주면 우리도 정이 있지. 너한테 조금은 떼어주마. 웃기지도 않네. 자기 아들이 떠난 마당에 돈 생각만 하던 쓰레기는 누군데? 세상에 뭐 이런 양아치 년들이 다 있어.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공동명의를 노네? 누구 마음대로? 이 미친년이? 야, 너 우리 엄마한테 지금 양아치년이라고 했냐? 하여간 부창부수라고? 내 동생 놈도 퍽하면 야야거리더니 아주 딱 지랑 맞는 년을 만나서 결혼했구만. 너 아주 잘났어. 그 남편의 그 마누라라더니. 에휴, 냅둬라 냅둬. 에휴, 난 신경도 안 쓴다. 저렇게 발악해봐야 결국에는 우리 말 듣게 될 게 뻔한데 뭘. 지금이라도 펄떡거리게 내버려둬야지. 아무튼간 말한 대로 변호사 내일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뭐 도망간다고 해결 안 되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여러분도 여기서 웬 유언장 얘기가 나오나 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남편이 가족을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한다 했는데 무슨 시모한테 유언장을 줬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남편이 미리 머리를 쓴 거였어요. 남편이 시모에게 유언장을 주긴 했지만 제대로 엿을 먹이려고 장대한 일을 도모해놨거든요. 남편에게 항상 요구만 했던 시모였으니 마지막 가는 길에 제대로 복수를 하자 생각했던 거죠. 일단 한번 같이 쭉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론 저는 남편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도 모르고 있던 시모는 이 말을 끝으로 저를 집에서 내쫓듯이 쫓아냈고 전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모라는 인간이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간 길 바로 끝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집에 도착한 저는 딸아이의 환대를 받았고 드디어 진짜 집에 들어와서 숨 한 번 돌릴 수 있겠다 싶더군요. 사실 당시에 말로는 아주 다 퍼붓고 왔지만 감정이 너무나 격해서 손발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였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집에 오는데 중간에 사고라도 날까 갓길에 차를 세우고 심호흡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2시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바로 그건 시모가 말한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는 시모가 말한 것처럼 내일 제 회사에서 보자고 말을 하더군요. 변호사의 태도 역시도 건방지게 짝이 없었어요. 그렇겠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겨우 시모와 신우에게서 받은 정보만으로는 쉽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겠다 싶었을 테니까요. 그대로 다음 날이 밝았고 저는 찾아온 시모가 부른 변호사에게 저희 회사 쪽 변호사와 대동한 채로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 역시 이 사태를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은 아니었고 이제 슬슬 저쪽에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었죠. 그렇게 건넨 서류 한 장은 당연하게도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저녁부터 제 핸드폰은 쉴 새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진동이 울렸죠. 나중에는 그 진동 소리조차 듣기 싫어서 전 무음으로 잠시 핸드폰을 돌려놨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라도 오래 무음 상태로 두진 못하지만 적어도 사람이 잠은 자야 했으니까요.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잠도 못 잤냐고요. 시모로부터 전화가 아주 수십 통이나 걸려오고 심지어 제가 받지도 않아서 전부 부재중으로 넘어가는데도 전화는 끊길 생각을 안 했죠. 거기다 어찌나 상스러운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자들을 여럿 날려주시는지 당장이라도 저희 집에 쳐들어오겠다고 아주 문자로 저를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데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왜냐고요? 전혀 두려울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쓸잠에 들만한 오밤중 신우와 시모는 기어코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더군요. 쾅쾅 이웃집이 시끄러워서 누구냐고 소리치고 나올 만큼 두 사람은 주변이 보이지 않는 듯했고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낸 후에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두 사람은 아주 옳다구나 싶어서 당장에 집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았고요. 시모 역시도 잔뜩 얼굴을 찌푸린 채로 사람 하나 잡을 기세였습니다. 지은이 너 도대체 이건 대체 뭐냐? 아니 여기 적힌 이 이름 대체 뭐냔 말이야. 얘 이름이 대체 여기에 왜 있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오밤중에 남의 집 대문을 이렇게 쾅쾅 두드리세요? 왜? 저번처럼 경찰이라도 불러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너 모르는 척하지 마 이년아. 여기 적힌 사람 이름 내 전 남편인 거 뻔히 다 알고 있잖아. 그러게요. 그렇게 남처럼 대하던 전 남편 이름은 어떻게 알고 계셨네요? 사람을 아주 거지 취급하면서 집에서 내쫓을 때는 언제고요, 형님? 그래. 이제 알겠다. 너 지금 이놈이랑 짰구나. 짰지? 내 아들이 나한테 재산 남긴다 유언장까지 이렇게 써놓고 갔는데 이거 네가 감히 어떻게 이래. 이거 내가 아주 제대로 법적 처벌받게 만들 거야. 이 두 사람이 왜 이리 흥분해서 저희 집에 찾아왔는지 조금은 감이 오실까요? 아마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자면 제가 변호사에게 건넨 종이 한 장, 그건 바로 매각 계약서의 사본이었습니다. 회사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 즉 팔겠다는 계약서였죠. 사실 남편은 심근경색에 걸린 후 가족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확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 심근경색을 경험한 사람 중에 오래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원체 심장이라는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에 생기는 병이기도 하고 심근경색 자체가 원래는 3년 이내로 3분의 1이 거의 다 제대로 이승에 발을 붙이는 경우가 없는 질병이라 남편의 반응도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남편의 하나뿐인 걱정은 오직 하나, 저와 저희 애들이었어요. 몸이 아픈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에 고생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는 게 남편의 생각이었죠. 여보, 아무래도 난 오래 못 갈 것 같아. 당신도 알잖아.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 들었잖아. 아니야, 여보.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잘 사는 사람은 또 잘 살아가는 게 심근경색이라고. 아니야. 내 몸이랑 내 몸 상태는 내가 더 잘 알아. 내 느낌상 나는 2년 이상 절대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해? 당신 애들 생각은 안 해? 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세웠던 회사는 나라고 당신이랑 애들 놔두고 가고 싶겠어. 근데 느낌이 좋지 않아. 거기다 우리 집 식구들 말이야. 특히 누나랑 엄마. 내가 가고 난 뒤에 그 두 사람이 당신 괴롭힐까 걱정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살아. 앞으로의 일은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원래 저와 남편은 말이죠. 사업을 해서 재산을 불리고 나면 신우와 시모 시댁 식구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저희 딸아이도 이번에 합격한 대학이 외국에 있고 말이죠. 아직은 중학생인 둘째도 이런 저희 계획에 흔쾌히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다 말했고요.
그러다 남편의 병 때문에 사실상 중간에 올 스톱이 된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우리의 꿈을 위해서 모은 재산이 절대 시댁으로 흘러가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면서 심근경색 판정을 받은 그날부터 재산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앞에 있으면 언젠간 그 탐욕스러운 둘이 저를 붙잡고 늘어질 거라면서 그런 일은 자기가 저 하늘로 가더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말이죠. 사실 남편이 이렇게 생각한 것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병원 신세를 졌을 때 시모라는 인간은 제 아들이 아프거나 말거나 건강할 때 효도나 더 하라면서 남편에게 돈을 요구했었거든요. 물론 남편은 그 말에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 첫째 아이의 대학 때문에라도 여유가 없다는 식으로 둘러댔지만 말이에요. 그러자 그놈의 효가 뭐라고 남편에게 유언장으로 부모한테도 재산을 남기겠다 써달라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인들한테 잘 못해준 것들 생각해보라면서 말이죠. 이러니 남편이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별로 좋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시모를 엿먹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저 역시도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가 갈렸고요. 그래서 최종으로 회사까지 매각했던 거예요. 매각 후 번 돈은 고스란히 제 통장에 들어와 있고요. 그 돈으로 어떻게든 외국으로 나가 시댁의 눈을 벗어나서 살라말을 했죠. 친정 부모님도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서 외국에 나가는 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시모는 계속 본인들 상황이 어려우니 돈을 좀 남기고 가달라고 진정한 효도를 이제 할 때가 됐다는 식으로 유언장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모르는 사실이 있었죠. 남편이 죽기 1년 전부터 회사 지분을 거의 신우의 전 남편, 그러니까 남편 친구의 집안에게 다 넘겨준 상태였거든요. 남편 집안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남편 친구한테 뭘 믿고 다 넘길 수 있겠냐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흰 칼 같은 조건을 내밀었죠. 남편이 죽고 나면 저희 가족과 시모, 신우의 관계는 다 정리되게끔 말이에요. 저희 역시 시댁에 좋지 않은 감정만 가득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연이 끊긴 다음에는 다시 저한테 제 몫을 주게끔 남편은 다 장치를 해놓고 떠났습니다. 이런 저희 계획을 듣고 남편의 친구도 흔쾌히 계획에 동참해 준 거예요. 남편의 친구 승우 씨는 오히려 재산을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까지 고용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시모와 신우는 남편이 유언장까지 작성을 해줬으니 일일이 만보로 남편이 죽으면 자기네들한테도 돈이 생긴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죠. 사실 민수 넌 항상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난 오히려 너한테 더 미안했었어. 내 멍청함 때문에 일어난 일을 너는 매번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으니까. 아니야 임마. 사실 난 그때 내 누나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걸 그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못 본 척 했던 거지. 결국엔 나도 누나랑 같은 비열한 인간이었던 거야. 너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랑 친구를 하고 있는 거겠지. 지은 씨가 왜 너랑 결혼했는지 알겠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갈 수 있었던 거구나. 하루는 남편과 남편의 친구였던 전 아주버님, 승우 씨,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서로의 속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전 알게 됐습니다. 시댁의 그 두 악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보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시모와 신우를 엿먹이는데 남편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절대 하나라도 그 둘에게는 뺏길 수 없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래서 세 명이서 만날 때마다 계획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엉성하기 짝이 없었지만 뒤에는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리를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이 일에는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거의 정리가 마무리에 다 달할 쯤에 남편은 마치 자신이 할 일은 끝났다는 듯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와 승우 씨는 그런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사실 신우와 시모가 눈치채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물론 신우는
남편의 장례식에 이 남편의 친구이자 자신의 전 남편이었던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걸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앞서도 말했지만 신우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아주 자기가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혹시라도 승우 씨가 남편의 장례식에 오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나 걱정도 했거든요. 그런 저희의 걱정은 무색했죠. 이 둘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신우의 전 남편 승우 씨의 버튼을 눌러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같이 계획을 진행했지만 남편의 장례식 사이에 더욱 철저하게 마무리를 짓는 걸 말이죠. 이런 저희의 계획 속에 시모는 방방 뛰면서 집에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아주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이 개 같은 것들이 내가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그거 다 못 돌려받을 것 같아. 너희들 아주 헛다리 제대로 짚은 거야. 내가 아주 빙다리 핫바지처럼 보이나 보지? 어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제가 눈 하나 깜짝 하나. 그래요. 청구 소송? 원한다면 제가 가서 직접 유류분 청구 소송하는 것도 도와드릴까요? 어디 보자. 변호사 비용은 있으세요? 제가 돈 좀 빌려드려야 하나?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야, 네가 7급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지만 행정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라서 그런가 본데 우리가 이 의류분 청구 소송 이거 하면 너한테 줬던 재산도 싹 다 우리 거라고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다고 알아? 얘 말이 맞다. 응? 니까짓 게 해봤자 뭘 대단히 잘 처리했겠어. 서성에서 재산이든 회사 지분이든 너한테서 다 뺏어올 거니까 아주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라. 어머님이랑 형님 머리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당신들 말처럼 나 7급 공무원 한 번에 패스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다고. 게다가 남편도 대기업 합격한 사람인데 그걸 모를까요? 저희가 그런 간단한 일을 생각을 못한다고요? 세상에. 세상을 순수하게 사셔도 정도껏 사셔야지. 제가 깔깔 웃으며 둘을 비웃자 둘의 얼굴은 새빨갛게 물들어가더군요. 마치 잘 익은 토마토처럼 말이에요. 아주 빨갛게 변해서 어디 불이라도 붙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시모는 아주 당당하게 남편의 유언장을 들이밀면서 재산 분할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그래서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죠. 이게 있는 이상 넌 우리한테 재산 분할 해줄 수밖에 없어. 알아? 정말 말이 안 통하네요. 그래요. 여기 남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 잘난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있는지. 아이고, 누가 못할 줄 알아 이년아? 아니, 얘, 어머야, 얘한테 있던 재산 다 어디 갔어? 이게 우리 민수 총 재산이라고? 너 거짓말하지 마라. 아, 왜? 엄마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 그거 이리 줘봐. 민수한테 재산이 왜? 아니, 이게 대체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를 어떡해요? 저희 남편한테 깜빡 속았네요. 맞아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이미 다 옮겨놨거든요. 남편이 당신들한테 땀 흘려 번 돈을 왜 나눠주겠어요? 잠깐, 그러면 너희들 재산 정리를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민수 그 자식 심근경색 판정받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잖아. 시간이야 널널했죠. 당신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있는데 그럼 눈 감고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저랑 남편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간단한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멍청하면 노력이라도 좀 하세요. 1년은 무슨? 그 전부터 명의 이전은 벌써 다 해놨는데. 제 말에 시모는 아주 잔뜩 독이 올라서 이 늦은 밤에 저한테 보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그리곤 앞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이제는 새하얗게 질리면서 금방이라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사람처럼 굴었죠. 이윽고 통화가 끝난 다음에는 뒷목을 잡고 사람아 나 죽네 하면서 생쇼를 하는데 현관문이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고 건장한 남성 한 명이 입구를 막아선 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의 전 남편이었죠. 아니,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우리 아들 녀석 장례식도 안 온 놈이지 않냐?
당신 왜 여기 너 옳게 너? 이제 보니까 둘이서 짜고 날 엿먹이려고 두 연놈이 아주 한통속이었구나. 애미 너 설마 우리 애가 그렇게 아플 때 저놈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우리 애를 버리고 바람 핀 거 아니냐고? 아주 두 분이서 생쇼를 하시는데 안 먹히니까 이쯤 하시죠. 하늘에 있는 민수가 들으면 당장이라도 벼락을 내려도 모자랄 판이니까요. 아,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 일에 끼어들기를. 나랑 이혼한 주제.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면서 여기서 왜 껴들고 있어? 당장 안 나가. 어이가 없네. 대체 저희 집에 불청객으로 찾아온 사람이 누굴 내쫓니 많이 하세요. 아, 이 사람들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 역시 너희들이 붙어먹었구나. 붙어먹었어. 네 이것들을 당장해. 저기 어머님, 드라마는 저기 구석에 가서 혼자 쓰시고요. 승우 씨랑 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였으면 저희 남편이 퍽도 회사를 저 사람한테 넘겨줬겠어요? 제 마지막 말에 둘은 왜 우리 가족이랑 웬수진 저놈이 이 집에 찾아오냐며 항의하듯이 말했지만 당연히 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문자의 부재 중전화에 난리를 피울 때부터 저는 이미 대비를 했었으니까요. 왜 문을 열기 전에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내고 난 뒤에 문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문자를 받은 주인공이 남편의 친구 신우의 전 남편 승우 씨였거든요. 제 문자를 받은 신우의 전 남편은 당장에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챘습니다. 왜냐고요? 예전에 본인도 당했던 수법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제안을 했었어요. 자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라도 좋으니 위험하거나 이 둘이 찾아올 것 같으면 문자를 하라고. 그래서 전 이 두 사람이 문을 쾅쾅 두드릴 때 전한 거예요. 지금부터 20분에서 30분 뒤에 오면 딱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너희 둘 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네들 회사 가서 내가 깽판을 질 거라고. 내 말 알아들어? 그래, 잘 알아들었어. 당신은 아주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고 싶으면 깽판 그거 마음껏 쳐. 내 회사에서 그 난리를 치는데 내가 절대 가만히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너 지금 바람핀 현장 들켜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우리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순순히 믿을 것 같아? 아주 그렇게 대놓고 회사에서 외쳐보지 그러세요. 저도 당신네들 두 년들 절대 안 말려요. 왜냐고요? 그래서 신고하면 유치원 가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 두 사람이니까. 전 아주버님의 단호한 태도에 두 사람은 잔뜩 겁을 먹더군요. 당연하겠죠. 경찰에 이어 유치장, 절대 호락호락한 단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자 이때부터는 갑자기 사람이 180도 변한 사람처럼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얘 설마 너도 제 말처럼 우리 유치장 보내려는 거 아니지? 그렇지? 아니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경찰부터 부르려고 하니? 우리도 네 가족이잖아. 그래 옳게 우리가 절대 많이 또 안 바랄게. 아니 3분의 1 아니 5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그 수익 일부라도 어떻게든 다달이 떼주면 안 될까? 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말을 하겠어. 맞아. 우리가 많은 것도 안 바라마. 얘 말처럼 다달이 달라는 것도 아니야. 딱 한 번만. 지금 얘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너도 알고 있잖니.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그 회사는 이제 이 사람 거라니까요. 제게 아닌데 어떻게 수익을 줘요? 제가 신우의 전 남편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하자 둘은 합주기가 된 듯이 입을 꾹 다물었지만 이내 신우의 입이 먼저 열리고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자기 전 남편에게 체면도 없는지 돈을 달라 요구하더라고요. 그의 어이없어진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고요. 애초에 본인의 잘못된 투자, 사치로 인해 대출금까지 땡기며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면서 뻔뻔하게 남편을 핑계로 돈을 뜯어내려는 이 두 사람, 오늘에야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겠다 싶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남기고 간 유언장대로 진행이 됐다면 빚을 갚는 것은 물론이고 재혼하려고 했던 예비 남편에게 자신 있게 어깨 필 수 있었겠죠. 남동생이 오늘 내일 하니까 그 회사 지분 받으면 자기 빚은 한 방에 다 갚는다 떵떵거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어쩐다. 깡통을 차게 생겼는데 둘은 제발 한 번만 봐달라 싹싹 빌었지만 저고 승우 씨고 봐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 그대로 그 둘을 내쫓고 경찰을 불러버리니 도망가 버리더군요. 알아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건의 끝으로 해외로 가려던 중 신우를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됐는데 그 장소가 아이러니하게 경찰서였습니다. 승우 씨가 정말 미안한데 경찰서로 좀 와달라 하더라고요. 신우의 말이라면 콧방귀를 꼈겠지만 남편의 친구였던 승우 씨라 갔더니 예전 버릇 못 버리고 전 남편을 어떻게 해보려다 경찰서에 신고를 당했더군요. 소란 틈에 승우 씨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마무리하기 어려워 절 부른 거였고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이 신우란 년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업 성공한 전 남편 꼬시겠다고 경찰서에 와서까지도 아주 낯뜨겁게 만드는데 경찰들도 아주 눈 가리고 얼른 옷 입으라고 난리가 났더라죠. 이런 소란에도 신우와 시모는 깨알같이 자신들이 같은 식당에서 서빙하며 이러고 산다며 아주 동정심을 구걸하는 톡을 저에게 보내왔는데요. 아주 처량한 모습 철철 담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동정심이라곤 단 하나도 생기지 않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상의 톡은 차단하겠다며 그 두 사람의 번호를 차단시켜 놨죠. 그렇게 소란스런 상황에도 해외 이민은 잘 정리가 되어 지금은 친정 식구가 있는 캐나다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당연히 시댁과의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이고요. 승우 씨도 남편이 제 몫으로 주라고 했던 돈을 저에게 돌려주기 위한 작업에 힘을 쓰고 있어요. 큰딸은 이미 여기서 대학을 잘 다니고 있고요. 이제 곧 작은 아이도 입시 준비를 할 나이가 되었죠. 아빠는 없지만 그래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에서 애들은 잘 크는 중입니다. 가족, 어찌 보면 정말 가슴을 울리게 하는 단어이지만 이번 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준다는 생각, 이게 정말 위험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청자님들에게도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가족과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절대 함께 해선 안 될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이었고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